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어느덧 비커 채널도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리투아니아의 동물 이야기를 다뤘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다 보니 내용이 정말 풍성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게 될까요? 네, 오늘은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레이저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레이저요? 이번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를 고르셨네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피커 채널이 항상 그랬듯이 그 일상의 상식에서 조금씩 출발을 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또 리투아니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 용기 정말 칭찬드립니다. 대사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또 넓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리투아니아에 오기 전에 레이저 산업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레이저 업계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레이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레이저라고 하면 레이저 쇼나 SF 영화 속에 나오는 레이저 빔, 광선 이런 정도만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의 기초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저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고 그 약자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대문자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말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유도 방출에 의해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유도 방출로 빛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빛하고 소리하고 좀 이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은 지금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지만 그 일반적인 빛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그 다른 높이에서 그 박자로 흥얼거리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장도 다르고 방향도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뭐 위상도 이제 모두 제각각인 거죠. 하지만 레이저는 그 수십 명의 합창단이 한 음을 똑같은 음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박자로 완벽하게 부르는 그런 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파장, 하나의 방향, 그리고 하나의 리듬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렇게 되면 멀리 나가고 좁게 모이고 그다음에 정밀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빛의 경우에도. 네. 그렇다면 그 똑같은 파장, 방향, 리듬으로 정렬된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그 핵심은 그 원자 속의 전자 움직임입니다. 네.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쯤이 나올 거예요. 그 불꽃 반응이나 그 분광 스펙트럼에 관해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보면은 이제 불꽃 반응에서 나트륨은 노란색, 뭐 구리는 청록색, 뭐 리튬은 붉은색, 뭐 이렇게 각 원소가 고유한 색을 발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을 때 그 에너지 차이를 이제 빛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소별로 그 에너지 차이,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원래 에너지를 내놓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레이저도 이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뭐 차이점은 하나 이제 불꽃 반응은 이제 알콜 램프에다 갖다 대는 거지만 이 전자가 이제 제멋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빛이 뒤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레이저는 이 전자들의 움직임을 통제를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파장만 나오도록. 그래서 이 통제가 바로 그 정밀한 레이저의 정밀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자를 들뜨게 해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뜨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를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전자를 넣는 건. 이 작은 원자에 그 큰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램프, LED, 뭐 다른 레이저를 쏜다든가.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로 자극을 해서 에너지를 주입을 할 수가 있죠. 네. 아니면 전기 에너지로 자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서 전자를 들뜨게 만든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나올 때 그게 이제 같은 파장, 같은 위상, 같은 방향으로 쏘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정렬시켜서 증폭을 하면은 바로 레이저가 되는 거죠. 네. 에너지를 주입하는 대상 물질에 따라 다른 레이저가 나온다는 그렇죠. 말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자 구조가 다르면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기준 위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쏜 빛하고 나오는 빛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나 가스를 그 매개 물질로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레이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건 가장 이제 처음 알려진 건 루비 결정이었죠. 루비 결정을 매개 물질로 하면은 이제 빨간색 레이저, 그러니까 붉은빛 레이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 매개 물질이 헬륨 네온 가스가 되면은 그 좀 더 선명한 빨간빛 레이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인 이트륨,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가넷, 석유석 구조의 인공 결정에다가 네오디뮴이라는 또 다른 히토류를 소량 섞어서 결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매개 물질로 하면 그 산업, 의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레이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탁탁 끊어 쏘는 레이저, 그 산업용으로 초단 펄스 레이저를 만들 때는 그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매개 물질로 쓰거든요. 근데 리투아니아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펨토처 레이저는 요 바로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매개 물질로 쓰는 그 레이저예요. 펨토초 레이저요? 아주 생소한데 네, 그쵸. 그건 점점 어떤 힘들어져요. 건가요? 네.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죠. 펨토세컨드, 그러니까 펨토초, 그러니까 세컨 초죠. 예. 여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1초를 1000조로 나눈 시간, 그러니까 네. 1000조분의 1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빛하고 설명하면 조금 이해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잖아요. 근데 빛이 1 펨토초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빛이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만 분의 1도 가지 못하는 정말 짧은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극도로 그 세분화해서 잘라서 통제할 수 있으면 그 빛은 그 자리에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빛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떠한 기술로 레이저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머리카락 비율을 들어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좁은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좁은 영역에 짧은 시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그 소위 정말로 요즘 이제 하도 나노 하고 있지만 반도체 미세 가공, 그다음에 레이저 각막 수술 같은 거요. 그다음에 뭐 초고속 화학 반응 분석이나 그다음에 물질을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 그러니까 잠깐 조명을 비춘다든가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그 리투아니아가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분야에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여러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제 연구 전통이 오랜 시간 겹쳐서 이루어졌다고 봐요. 리투아니아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소련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트 3국이 서로 다른 산업에 특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1960년대 이제 레이저가 처음 등장을 했었으니까요. 그 소련 시절로 다시 얘기를 돌리면 당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 IT 산업, 그다음에 라트비아는 기계 목재 산업을 맡겼었어요. 소련 당국이.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정밀 광학,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나가서 레이저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는 전통적으로 물리 수학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우리 언제죠? 9편이었나요? 우리 그 교회 얘기할 때 그 성 카즈미르 성당 위에 왕관 올려놨을 때 빌리우스 수학과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우스 대학교에는 이렇게 수학,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 더 나가면 이제 물리학, 광학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전통이 굉장히 탄탄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련 과학 아카데미가 그 레이저 연구는 리투아니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산업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1962년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이 돼요. 리투아니아 출신 젊은 과학자들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신 레이저 물리를 배우고서는 귀국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알기스 피스카르스카스 그리고 에발다스 말두티스 두 과학자입니다. 그 두 분이 현재 리투아니아 레이저 산업의 뿌리가 되는 1세대군요. 네, 그 두 사람은 귀국 후 빌뉴스 대학교에서 연구팀을 꾸렸고 1966년 리투아니아 최초의 레이저 발진에도 성공을 합니다. 두 사람은 빌뉴스대 물리학과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성공이 리투아니아 레이저 산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연구 성과가 산업까지 잘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나라, 소규모의 나라, 소규모 특성이 오히려 이제 강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이제 물리적 거리도 일단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른 편이고 의사결정까지 유연하게 된다면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바로 시제품 그리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왔을 때 빌뉴스 북동쪽 사울레테키스 지역을 방문했던 일정이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그곳이 대학과 연구시설이 몰려있던 것 같던데 그곳이 거점이 된 거죠? 네. 저도 그때 같이 대표단하고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빌뉴스대 자연계 단과대학, 그 다음에 공대 단과대학, 그리고 그 외에도 레이저 연구센터,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산학 협력 거점이에요. 그래서 건물 한쪽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바로 옆 건물로 넘어가면은 그 연구 성과를 이제 현실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독립 이후에는 산업 구조가 한번 크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 이런 첨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1990년대 초 독립 직후 우리 농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가 어려웠던 건 정말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그 대규모 제조업을 육성할 자본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노동력도 부족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후발주자로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경쟁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소수지만 인력과 연구 기반이 준비되어 있었던 레이저, 광학 분야를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그 작은 규모의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좋은 구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리투아니아 레이저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광학 레이저 산업들은 그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B2B 거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구 장비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대중 노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뭐 엑스플라, 라이트 컨버전 이런 기업들은 크지 않아도 기술력은 세계적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른이나 나사나 뭐 MIT 뭐 이런 국제 연구기관이나 또는 뭐 반도체 장비 기업의 초정밀 장비에도 리투아니아산 레이저가 꼬박꼬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더라도 전문가 세계에서는 매우 인정받는 기업들이란 말이군요. 네, 소규모지만 기술이 깊은 나라, 뭐 리투아니아 레이저 산업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투아니아가 어떻게 레이저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은 어떤가요? 협력 여지는 당연히 있죠. 근데 다만 뭐 내일부터 대규모 협력 사업이 열린다라고 짠 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가능한 협력 형태가 무엇인지부터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협력 분야는 뭐 대학, 연구소 간 학술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그리고 서울대 같은 연구기관은 초정밀 레이저 장비를 종종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장비가 리투아니아 기업의 제품입니다. 뭐 리투아니아 기업 아까 갔을 때도 뭐 자기네 소비자로서 이런 연구기관들을 또 한국 연구기관들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미 작게나마 협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협력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리투아니아가 만드는 레이저는 그러니까 연구용, 특수용 장비라서 뭐 한국 연구기관 장비 업체들을 이렇게 소비자로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어떤가요? 이 반도체 제조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그러니까 일부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질 구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그 대부분 이제 글로벌 장비 기업을 통해서 이제 통합되는 형태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기업이 이제 레이저 업체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업체와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A사 A사와 같은 그 장비 회사가 이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하에서는 리투아니아산 레이저가 한국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패키지 형태로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기업 대 기업 간 거래 구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투아니아 레이저가 산업용 중대형 장비라기보다는 뭐 가서 보니까 고정밀, 맞춤형 그 소량 생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뭐 공정 전반을 바꾸는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기보다는 일부 특정 기술 영역에 한정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 규모 자체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특정 분야에서 잘 연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넓고 큰 협력이 아니라 좁고 깊은 분야에서 이런 의미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공정의 그 초단 펄스 레이저 기술, 아까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정밀 측정 장비용 광원이나,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의 레이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의료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의료 바이오 장비용 특수 레이저 개발,
뭐 이런 분야 등이 그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부 차원의 교류도 있지 않았나요? 고위 인사들이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면 레이저 기업을 찾는 경우가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리투아니아 정부는 레이저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보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고위 인사가 방문을 하면 레이저 기업 방문을 기본 코스로 포함시키고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준비했었죠. 2025년 5월에 우리 국회의장님이 리투아니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그 라이트 컨버전사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2025년 7월에는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이 국제 레이저 기술 전시회, 우리 여기서는 이제 레이저 코리아 2025로 알려진 행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여기를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위급 인적 교류는 뭐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성과를 마무리 짓는 효과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서로의 기술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은 정보 교류, 연구 협력, 일부 산업 협력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대사관의 역할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정보 제공, 네트워크 연결, 교류 확대를 통해서 기업하고 연구기관이 서로의 기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결국 현실적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차분히 한국과 리투아니아 레이저 협력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뭐 규모가 처음부터 클 수는 없겠지만 양국 모두 기술력이 강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산업, 그 역사와 기술,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동물편에서는 황새, 늑대, 수달 등 이야기가 굉장히 귀엽고 훈훈했는데 오늘은 물리학으로 시작해서 경제 협력까지 내용이 아주 묵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편에는 제가 쓸데없이 뭐 황새마을 사람들 같은 농담도 하고 수달 얘기도 하고 주토피아도 나왔었죠. 근데 레이저 산업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나라 양국의 국가 먹거리 그리고 기술 경쟁력까지 걸린 문제다 보니까 농담 한마디 한마디 넣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리투아니아가 왜 작지만 강한 레이저 강국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레이저라는 주제 저도 낯설었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낯설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이제 큰 핵심은 이제 작은 나라가 자신만의 강점을 어떻게 키워가는가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일단 가장 브로드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으로도 양국 간의 연구 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